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남한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새해 핵심 사업으로 핵 무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서 북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에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완벽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하라라는 발언. 사실 기존의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렇죠. 이제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전원회의 끝나고 나서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핵 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고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문을 보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실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민군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핵무력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핵 준비 또 핵무력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세웠다는 점에서 작년도의 전원회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유사시에는 모든 수단,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남한 전 영토를 평정을 하겠다. 네. 우리 군도 당연히 강하게 맞받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전쟁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지 한국이나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 적은 1953년도 이후에 더 앞으로 가면 194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 북한에 의해서 도발이 일어난 거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거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이제 해서 전국토를 이제 평정하겠다. 그러니까 평화통일로 가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통일의 길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버리고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준비할 것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또 5개년 중기 계획도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 시기들을 좀 앞당겨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한테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로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은 공격하는 차원이고 우리는 방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소, 방법, 시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시간과 방법과 이 수단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지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여기서 대비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할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당장 오늘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한 완성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국토 완정 얘기를 이제 2024년 백두부터 해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NCG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작년 여름에 제1차 NCG 회의가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이죠. 한미 간에 국가안보실하고 미국의 백악관 사이에 있는 협의체가 바로 이제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NCG거든요. 그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것은 주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NCG를 이렇게 NCG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방향 설정에 관한 거였고요. 올해 12월 달에 워싱턴에서 이제 한 것은 그러면 이 제대로 이제 NCG에서 확장 억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방향 설정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가지고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차 NCG를 통해 가지고 8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우선 지침을 어떻게 이제 하달할 것이냐, 한미가 네. 공동으로. 그리고 정보 공유는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위기 시나 또는 전시의 핵 협의 절차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핵 및 전략 계획은 어떻게 하고, 핵과 재래식 이제 무기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전략적 메시지 이거는 공동으로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투자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할 조치들은 무엇 것인지, 이런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예. 이게 올여름까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8월 달에 읽게 될 얼지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그 훈련에서 사실상 핵 전쟁을 가정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상반기에 정리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화, 확장 억제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 또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고 또 여기에 맞서 물론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 중이긴 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주고 팔고 할 때도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러긴 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효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서로가 인정하는 그 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도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2차 NCG를 통해 가지고 8개 분야에 대해서 올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 6월 달 정도 되면 3차 NCG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3차 NCG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가이드라인 8개 분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인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정부와 정부대, 국가와 국가대 서로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서화하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올해 대선에서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2기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은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변화시키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를 이제 사실상 합의를 했고 그것을 올 6월 달까지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약속을 서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그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태도와 모습은 어떨까라고 보면 네. 뭐 기존과 비슷하게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나온 그 한국을 바라보는 그 북한의 그 인식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과 문구,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들이 나갈 예, 건가를 예.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와요. 한국에 대해서는 남조선 놈들, 제가 참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저런 식으로까지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그 표현을 썼고요. 또 남조선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졸개, 충견 이런 표현까지 써서 예. 우리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주 비속하고 저열한 그런 수준으로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놈들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썼고요. 그리고 미 군부 깡패도 한 번 썼지만 미국이라는 표현만 16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표현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방점을 둔 방면에 미국하고는 이게 혹시 지금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국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단어를 굉장히 고려하면서 미국이라는 표현을 16번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것이 단기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대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뭐 대화에 나갈지 그렇다면 안 나갈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예. 입장에서는 지금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기에 나갈 생각이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예. 당장 북한은 올해 정찰 위성 발사하겠다 뭐 이런 네. 예고도 내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2016년을 돌이켜 보면 트럼프 돌풍이 그야말로 대선판을 네, 네, 네. 흔들었는데 예. 뭐 꼭 이제 확장 억제 고도화가 아니더라도 음. 북미 관계가 또 다른 결과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특대형 도발들을 보면 이것이 뭐 트럼프한테 아주 유리하게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그걸 이제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한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북한은 이제 2016년도에 4차 핵실험도 하고 5차 핵실험도 하고요. 그해 2월 달에 광명성 4호, 이제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이죠. 그것도 이제 발사를 했고 또 GPS 교란도 했고 또 DMZ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격하는 바람에 돌아간 적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긴장이 조성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뭐 긴장 때문에 사실상 그 트럼프의 그 대선에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세나 국제 문제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국내 문제, 국내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젠더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요 변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제 문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런 도발 자체가 그렇게 2016년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의 상황은 그렇고 북한과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라고 보면 일단 북한이 올해를 심지어 북중 친선의 해로 정하고 네네. 또 시진핑 주석과 주고받은 축전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북중러 관계는 그만큼 밀착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올해는 네. 어떨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선의 해를 이제 올해로 정했는데 올해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외교 관계를 턴 지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선의 해를 정한 거고요. 제가 그 축전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보낸 축전인데요.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 협조가 심화되어 왔고 국제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통적인 중조의 그 협조 관계를 수호하고 그리고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조 관계가 굉장히 더 이제 올해는 더 강화되고 발전시켜 나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북중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중러와 우리 한국, 일본, 미국과의 이런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는 이런 한반도에서의 이런 신냉전 관계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신냉전 관계가 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그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를 해주고 또 제재 해제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얘기하면서 신냉전 관계에 대해서 신냉전 관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냉전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북중러가 협조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저것 자체가 신냉전 관계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각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북중러가 우리 한미일 이런 관계처럼 그러니까 강화되거나 그러지는 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죄송합니다.
북한의 내부 서열 구도, 또는 미래의 내부 서열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간단히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새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딸 주애와 경축 공연을 보는 사진인데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시면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공개된 사진을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오른편에 같은 선상에는 딸 주애가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한두 번 이제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카페트 걸을 때 김정은하고 딸 주애하고 같이 걷고 리설주는 두 서너 발짝 뒤에서 걷는데 그것도 카페트도 안 밟고 걷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주석단에 이게 앉아 있는데 주석단에 김정은하고 김주애는 앉아 있는데 저기 리설주는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거든요. 아마 이제 어제 이게 평양에서 공연한 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훨씬 2024년에는 김주애가 훨씬 더 뜨게 보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노동신문에서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작년도의 그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위상과 크게 다른 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드렸고요. 저희 여기서 대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